이윤을 내는 것과 예약 구독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등등이 예술을 지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일함이라는 커다란 바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어요. 시장 사람들은 언제나 소비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면 풍성한 반바지에 하와이언 셔츠를 입고 맥주 병따개를 단 밀짚 모자를 쓴 땅딸막한 사람이 소나기에 돈을 한 움큼 쥐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다지 심하게 불평을 하지는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좋아하고 카메라로 연출하는 것이 좋고 야외에 자주 나가는 것이 마음에 드니까요. 리얼리티라는 것이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로버트 킹케이드에게는 이런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이런 대화는 문학적인 대화였다. 메디슨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날씨와 농산물 가격, 새로 태어난 아기, 장례식, 정부의 프로그램, 운동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술과 꿈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음악을 침묵하게 만드는 리얼리티니 상자 안에 가둬둔 꿈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야채 다지는 일을 끝마쳤다. 달리 더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프란체스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그는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가끔 맥주를 홀짝였다. 그녀는 요리를 하면서 중간중간 맥주를 마셨다. 마신 양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프란체스카는 알코올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12월의 마지막 밤이면 제향군인 홀에서 그녀와 리처드는 술을 마시곤 했다. 그 외에는 별로 마시지 않았고 집에도 술은 거의 없었다. 다만 혹시 시골 생활 중에도 낭만적인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모호한 희망을 가지고 그녀가 사둔 브랜디 한 병이 있긴 했다. 야채에 어느 정도 식용유를 넣고 약간 갈색이 날 때까지 가열하고 밀가루를 섞어 잘 저은 다음 물을 한 컵 정도 첨가한다. 나머지 야채와 양념을 넣고 40분가량 불에 올려놓고 있으면 요리가 끝난다. 요리가 되는 동안 프란체스카는 다시 그의 앞쪽에 마주 앉았다. 부엌에 정갈한 다정함이 내려앉았다. 어쩌면 그런 다정한 느낌은 함께 요리를 하는 데서 왔는지도 몰랐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와 함께 순물을 다지고 그러다 보니 낯선 느낌이 쓰러져 버렸다. 낯선 느낌이 없어지니 친밀감이 들어설 공간이 생겼다. 킹케이드는 라이터를 얹어서
담배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녀는 담뱃갑을 흔들어 한개비를 빼물고 라이터를 켰지만 잘 되질 않았다. 불꽃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가 빙긋이 웃고는 그녀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라이터를 받았다. 불꽃을 일어나게 하는 바퀴를 2번 돌리고 나서야 불이 올라왔다. 그가 켠 라이터에 그녀는 담뱃불을 붙였다. 남자들 주변에 있을 때면 그녀는 언제나 그들과 비교해 자기가 우아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로버트 킹케이드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흰 햇살이 붉은색으로 변해 옥수수밭에 빗줄기가 쏟아졌다. 그녀의 눈에 비상하는 매 한 마리가 부엌 창을 통해 들어왔다. 7시 뉴스와 시장 정보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프란체스카는 노란 포마이카 테이블 위로 로버트 킹케이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부엌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그를, 거리로 환산할 수 없는 곳에서 온 그를. 벌써 냄새가 좋은데요? 그는 스토브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냄새가 고요하네요. 그는 한마디 덧붙이고 나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요해요? 냄새가 고요할 수도 있나? 프란체스카는 그 구절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가족을 위해 폭찹과 스테이크와 구이 요리를 한 후에 비하면 이것은 조용한 요리였다. 이 음식에는 야채를 뽑은 것만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도살이 연관되지 않았다. 스튜는 조용히 끓었고 조용한 냄새가 풍겼다. 이곳 부엌은 고요했다. 괜찮으시다면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지요. 킹케이드는 의자에 몸을 쭉 기대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포겠다. 프란체스카로서는 주변이 조용한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성장기의 이야기며 사립학교에 다니던 이야기, 수녀들, 어머니, 은행 지배인이었던 아버지에 관해서 말했다. 10대 소녀였을 때는 바다 절벽에 서서 세상 저 너머에서 오는 배들을 봤다는 이야기, 나중에 미군 병사들이 온 이야기, 친구 몇 명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리처드를 만난 이야기, 전쟁이 생활을 망쳐버렸고 그들은 과연 결혼하게 될지 어쩔지 걱정했다는 것. 그녀는 니콜로 교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킹케이드는 아무 말 없이 이따금씩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그녀가 말을 멈추자 그가 말했다. 아이들이 있으시죠? 그래요. 마이클은 17살이죠. 캐롤린은 16이고요.
두 아이 다 윈터셋에서 학교에 다녀요. 4H 클럽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일리노이주의 박람회에 갔어요. 캐롤린이 기른 숫송아지를 전시하려고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들이 그렇게 동물의 사랑과 애정을 퍼부어 키운 후에 어떻게 도살용으로 팔리는 꼴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하지만 감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죠. 리처드와 그의 친구들은 단숨에 나를 덮쳐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구석이 있어요. 그녀는 리처드의 이름을 거론한 데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어떤 짓도 결코 무슨 짓을 벌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죄책감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걱정스러웠다. 혹시 그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빠져든 것은 아닌지, 어쩌면 로버트 킹케이드는 그냥 떠나버리리라. 그는 약간 부끄럼 타기는 하지만 매우 조용하고 좋은 사람인 듯 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녁이 파랗게 변했고 가벼운 안개가 초원에 내렸다. 그는 프란체스카가 조용히 스튜를 요리하는 동안 둘이 마실 맥주 2병을 더 땄다. 그녀는 일어나서 야채를 끓는 물에 넣고 저었다. 그리고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서서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온 로버트 킹케이드에게 향하는 따스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너무 일찍 가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어떻게 한다? 프란체스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앉아서 저녁 식사가 끝났다. 그가 어색함을 잘 처리해 주었다. 초원으로 산책을 나가면 어떨까요? 조금 서늘해졌는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배낭에 손을 뻗어 카메라를 꺼내더니 어깨에 둘러맸다. 킹케이드는 뒷문을 열어 그녀가 나가도록 문을 잡아 주었다. 그리고 그도 뒤따라 나간 후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들은 농장 뜰을 지나 자갈이 깔린 밭으로 나갔다. 그리고 농기계 헛간 동쪽의 잔디밭으로 갔다. 헛간에서는 미적지근한 기름 냄새 같은 것이 풍겼다. 울타리에 다다르자 프란체스카는 한 손으로 철망을 잡아내리고 그 위를 넘었다. 샌들을 신은 발에 이슬이 느껴졌다. 그도 똑같은 방법으로 쉽사리 부추 신은 발을 철망 위로 넘겼다. 이곳을 초지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초원이라고 부릅니까? 그가 물었다. 초원이라고 할걸요? 소떼가 풀을 뜯어먹어서 늘 풀이 짧은 상태예요.
혹시 소들이 풀밭에 멋진 선물을 남겨놓았을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만월에 가까운 달이 동쪽 하늘에서 나왔다. 담청색으로 변한 하늘의 태양은 지평선 바로 아래에 걸려 있었다. 아래쪽 도로에 차 한 대가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총알같이 지나갔다. 클라큰의 아들이리라. 윈터셋 팀의 쿼터백을 맡아보는 아이. 주디 레버랜슨과 데이트를 한다지. 그녀는 이런 산책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늘 5시경이었으므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았다. 저녁 프로그램이 이어지면 리처드는 계속 텔레비전을 시청했고 가끔 숙제를 마친 아이들이 함께 했다. 프란체스카는 보통 부엌에서 책을 읽거나 날씨가 좋으면 앞 현관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텔레비전이 따분했다. 리처드는 프레니, 당신도 이걸 봐야 해 라고 소리치곤 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한동안 텔레비전을 봤다. 엘비스가 나오면 늘 그런 고함이 들렸다. 비틀스가 처음으로 에드 설리반 쇼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 리처드는 비틀스 멤버의 머리 모양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내저으며 못마땅해 했다. 잠시 하늘 한 귀퉁이에 붉은 줄들이 그어졌다. 저는 저걸 일렁임이라고 부릅니다. 로버트 킹케이드는 머리 위쪽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이어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카메라를 가방에 넣지요. 해가 진 후 정말로 멋진 광선과 색깔이 하늘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 몇 분간이지만 해가 지평선 아래에 있을 때면 광선이 하늘에서 일렁이지요. 프란체스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초지와 초원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남자, 하늘 색깔에 흥분하는 사람, 시를 약간 쓰지만 소설은 그다지 많이 쓰지 않는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기타를 치는 남자, 이미지로 밥벌이를 하고 장비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남자, 바람 같아 보이는 남자, 그리고 바람처럼 움직이는 남자, 어쩌면 바람을 타고 온 사람. 그가 리바이스 청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카메라가 왼쪽 엉덩이 부근에서 달랑거렸다. 달은 은사과, 태양은 황금사과. 그는 중간쯤 되는 바리톤 음성으로 직업 배우처럼 식구를 읊었다. 프란체스카는 힐끗 그를 바라보았다. W.B. 예이츠의 방랑의 노래군요. 그렇습니다. 예이츠의 시는 좋지요. 리얼리즘, 경제성, 관능, 아름다움, 마법을 갖춘 시죠. 제 몸속을 흐르는 아일랜드 기지를 흔들어 깨우는 시들이지요.